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철입니다. 자, 벌써 아쉽게도 중반이 넘어섰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3명의 화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지금 딱 생각나는 여성 화가가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이 나오시나요?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프리다 칼로 혹은 로댕의 연인이었던 까미유? 이 정도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그죠? 그 길고 긴 미술사. 사실 미술사가 인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긴 역사 속에서 왜 떠오르는 여성 화가가 별로 없을까? 이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여성 화가가 등장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19세기 미술 아카데미에서는요, 여성 회원을 받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당시에 여성이 신화, 역사, 종교화를 그리고 있으면요, 막 못난 남성 화가들이 가가지고 캔버스 찢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더욱더 옛날에는 여성 화가가 탄생할 수가 없었던 배경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그리면서 그런 시대에 맞선 위대한 여성 화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왜 스스로를 그려야 했고 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이렇게 모아봤어요.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수잔 발라동, 그리고 프리다 칼로입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강인한 여성 화가. 그죠? 수잔 발라동은 자유롭고 대담한 시선을 가진 혁신적인 여성 화가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프리다 칼로. 자신의 고통과 정체성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입니다. 시대 순으로 조금 볼 거예요. 화가 한 명 한 명. 처음 만나볼 작가는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입니다. 자, 그럼 젠틸레스키의 자화상을 한번 볼까요? 초기 바로크 시대 여성들은요, 미술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젠틸레스키는 10대 때부터 미술에 대한 어마어마한 재능이 나타났어요.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였던 아버지는요, 그 딸의 재능을 금방 파악하고 미술을 본격적으로 가르쳤어요. 물론 젠틸레스키는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요, 타고난 재능에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훌륭한 화가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막 행복하지만 않았어요. 12살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보살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는요, 젠틸레스키에게 원근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시 친한 화가였던 아고스티노 타시를 찾아가서 딸의 교육을 맡겼죠. 그런데 엄청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젠틸레스키, 이 집안에 보호자가 없다는 걸 타시는 알았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러 온 젠틸레스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했어요. 이후 타시는요, 젠틸레스키를 사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사랑했기 때문에 저지른 행동이다 하면서 결혼을 약속해요. 젠틸레스키는 그래도 그래, 결혼하면 자신의 그런 손상된 명예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한 거죠. 요즘은 지금 뭐예요? 가스라이팅. 그죠? 그런데 이 타시라는 사람은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젠틸레스키와 그녀의 아버지는요, 타시를 고소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성폭행 사건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피해자인 여성이 직접 고소하는 것은요, 더 전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피해자인 젠틸레스키는요, 그럼 가해자인 강간범이었던 타시를 직접 대면해야 됐어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요,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런 젠틸레스키를 고문까지 했대요.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무려 이런 일들이요, 7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리고 이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피해자임에도 또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됐죠. 그나마 다행히 타시는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요, 앞으로 그려지게 될 젠틸레스키의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비겁한 남성들에 대항하는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중 특히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를 그린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젠틀레스키의 최고의 대표작이 됐어요. 먼저 짧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사실 혹여나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놀랬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출신의 유디트는요,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였죠. 당시 아시리아 장군은요, 장군 홀로페르네스였죠. 그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유디트가 사는 마을까지 장악했죠. 그리고 승리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디트는요, 스파이를 자처요. 거짓 투항을 하고요, 연회장에 들어갔죠. 그리고 홀로페르네스가 유디트에게 홀딱 반했고요. 그리고 술에 잔뜩 취한 홀로페르네스가 잠에 들자 그 전까지 고분고분했던 유디트는 그때서야 본인의 딱 본색을 드러내죠. 그리고 같이 숨어 들어온 하녀와 함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뱁니다. 딱 그 장면이죠. 대장을 허무하게 잃은 군인들은요, 전의를 상실해요. 그리고 도망치게 되죠. 돌아온 유디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전쟁 영웅 유디트, 사실은 수많은 예술가들이 과거부터 그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나왔던 작품들과 젠틀레스키가 그린 이 작품, 큰 차이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작품 한번 자세히 볼까요?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고요, 홀로페르네스가 아주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극적인 순간을 담았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유디트와 하녀의 포즈예요. 그리고 몸을 자세히 봐보세요. 굉장히 다부진 팔로 홀로페르네스를 완벽하게 제압했어요. 그죠? 그 전에 등장했던 어떤 연약하고 또 뭐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게 포인트예요. 유디트는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인물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유디트의 팔찌에 보시면요, 활을 쏘는 그리스 신화의 이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그려져 있어요. 그 팔찌가 주목을 받으면서 더욱 그림이 유명해졌죠. 여성의 힘과 용기를 대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의 배경인 기원 전의 옷이 아니에요. 17세기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젠틀레스키가 활동하던 17세기인 걸 딱 감안하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남성에게 복수하는 본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젠틀레스키의 우아한 복수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화가가 그린 유디트를 한번 봐야 돼요. 종종 비교가 되는 바로크의 거장 까라바조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물론 테크닉적으로는 까라바조가 정말 어마어마한 작가입니다. 거장의 실력이죠. 유디트의 모습이에요. 이 전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몸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포즈도 약간 자세히 보시면요, 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걸 해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유디트 봐보세요. 마치 옷에 피라도 튈까 봐 약간 인상을 찌푸리면서 몸을 뒤로 빼고 있어요. 적장의 목을 벤 인물이라 하기엔요,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 전에 유디트는요, 그저 예쁘고 가녀린 소녀스러운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된 거죠. 하지만 젠틀레스키의 유디트는 몸을 사리는 소녀가 아니에요. 강인했고 자신의 목적이 명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강인한 투지가 보이는 거죠. 신화를 그려도 본인의 감정과 그런 역사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그림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전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그림 한번 볼게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딱 벤 직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디트는 검을 들고 있고요, 하녀는 머리를 천에 감싸고 있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동작을 잠깐 멈췄어요. 누가 지나가나 봐요. 혹은 소리가 들리거나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젠틀레스키는요, 유디트에게 여왕처럼 왕관을 씌워놨어요. 유디트는 자신의 업적을 이룬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표현된 거죠. 또 그림 한 점 볼까요? 홀로페르네스를 죽인 후에 여인들이요, 마을로 돌아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잘 보시면
하녀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고 있어요. 귀족과 하녀, 신분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을 딱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게 보이는데 끔찍하죠.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결연한 의지만 보일 뿐입니다. 젠틸레스키는 이후에 로마를 떠나서 피렌체에 거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디치가의 귀족,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이런 거장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갔죠. 그리고 1616년에는요, 여성 최초로 이탈리아 화가협회 아카데미아 델 디제뇨의 회원 자격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서양 최초의 여성 화가가 받은 것이었어요. 칭송받게 되죠. 자, 그러면 그녀의 다른 작품도 만나볼까요? 신화 속 이야기예요. 메데이아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인물이죠. 사랑에 빠진 남자 이아손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조국을 배신했어요. 그를 돕기 위해서 마법까지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아손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자 어땠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분노했겠죠. 그리고 그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자녀들을 죽여서 이아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이 메데이아를 소재로 한 그림들은요, 마법과 주술을 상징하는 물건들과 함께 그녀를 마녀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젠틸레스키의 작품 속에서는요, 메데이아는 단순한 마녀, 악녀로 그려지기보다는요, 사랑과 배신, 이 복수란 아주 복잡한 감정을 지닌 인물로 묘사돼요. 그런 그녀가 아이에게 칼을 휘두르는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집이었던 카사부오나로티의 갤러리아, 천장 속 아르테미시아가 그린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요, 이 미켈란젤로를 기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그림 속 인물에 자신의 모습을 넣었어요. 머리카락 한번 볼까요? 막 제멋대로 뻗쳐서 덥수룩해요. 그죠? 젠틸레스키는 자신의 재능을 아주 역사적으로 훌륭한 남성 화가들과 겨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생전에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카이사르의 용기를 가진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요, 당시 남성 중심이었던 미술계에서 여성 예술가들의 입지를 단단히 굳혀줬어요. 그 시대의 편견을 극복하고요, 뛰어난 기술과 예술적 비전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후대에는요, 여성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화가 만나볼게요. 수잔 발라동입니다. 그녀는 초기 인상파 화가들의 모델이었어요. 자,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고 본인의 힘으로 당당히 화가가 된 여성입니다. 자, 아까 전에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볼 때 바로크 시대의 여성 화가들이 등장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9세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쉽지가 않았어요. 여성의 사회활동, 교육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였죠. 그 와중에 수잔 발라동, 아주 가난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 수많은 불행 속에서도 자신의 화가의 꿈을 이룬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은데요. 자, 수잔 발라동의 어머니는요, 세탁부로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갔어요. 근데 심지어 알코올 중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본인의 삶의 무게를 본인이 짊어져야 됐어요. 10대가 되는 순간 재봉사, 세탁부로 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도시의 발달,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시켰죠. 상류층은 더 부자가 됐고요. 하층민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층민의 여성으로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이 가난의 구렁텅이를 벗어나는 게 만만치 않았죠. 당시에 하층민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델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화가의 모델이었던 시절이 르누아르의 모델이었을 때예요. 그리고 르누아르와 수잔 발라동, 약간 잘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
연인으로도 함께했습니다. 당시에 화가와 가난한 모델, 정부가 되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머리를 닦는 소녀와 도시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이 나오죠. 둘 다 모델이 수잔 발라동이에요. 평온해 보이고 걱정 따위 없어 보이고 예쁘게 그려졌죠.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10대 때부터 그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했던 이 여성이 진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신을 솔직하게 그려주지 않는 저 남성 화가들을 보면서 화도 났을 것 같아요. 화가들의 주문에 맞춰서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은 즉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삶의 무게를 끊임없이 지탱해야 했던 고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림 보면 딱 다르죠. 본인이 그린 자화상이에요. 아마도 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진실된 모습을 그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스로 붓을 듭니다. 배우지 못하고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악조건이었어요. 하지만 화가로서의 꿈을 꾸게 되죠. 내가 직접 그리겠다. 그리고 형편상 미술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델을 하면서 화가들의 어깨 너머로 독학을 한 거죠. 붓터치를 배워간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요. 몰래 구석에 가서 연필로 연습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자화상을 탄생시킨 겁니다. 당시에는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성으로서 그것도 모델이었던 여성이 스스로 화가가 된다? 쉽지 않았죠. 대부분의 화가들은요. 자기도 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다 꺼려했어요. 외면하고. 아무도 이 여성의 내면과 꿈, 아픔도 바라보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외된 그녀의 앞에 딱 나타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바로 툴루즈 로트레크였죠. 로트레크,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유전병으로 인해서 뼈가 약했고요. 키가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따돌림 당했고요. 귀족 사회에서 놀림을 당하고 소외감이 뭔지를 알았던 화가예요. 로트레크의 시선에는요.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수잔 발라동을 만나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화가로서의 꿈을 키워주게 돼요. 로트렉은 정식으로 그녀에게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녀의 문제작이 하나 있어요. 어떠세요? 아담과 이브죠. 뭐 얼마나 많이 그렸어요, 아담과 이브를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특이해요.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묘사를 벗어나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림 속 이브, 종종 유혹자나 죄인, 수동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발라동의 작품에서는요, 좀 달라요. 오히려 그녀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은 오히려 아담은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아 보여요. 뭔가 궁금하긴 한데 나서긴 싫어. 괜히 내가 먼저 나서면 죄를 뒤집어 쓸 것 같아. 이게 수잔 발라동이 바라봤던 그 남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발라동은 금기를 깨기 위해서 이 당돌한 이브를 자신과 빗대어서 그린 거죠. 이브 뒤에 망설이는 아담. 수잔 발라동에겐 누구였을까요? 그동안 만났던 상당수의 소심한 남성들이었던 거죠. 이런 그림 속에도 본인의 마음을 넣은 거예요. 또 다른 자화상을 볼까요? 어떠세요? 그녀는 더 이상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그저 이 험난한 세상을 끊임없이 버텨가며 이겨내며 살아가야 했던 한 인간이었죠. 그물 던지기란 작품도 있습니다. 보통 미술사를 보잖아요. 여성 누드가 많아요. 대부분은, 그죠? 남성 누드와 별로 없잖아요. 여성 누드 중심이었던 시대에 굉장히 보기 드문 아주 노골적인 남성 누드와요. 잘생긴 얼굴, 너 근육질의 몸매, 그죠? 이 남성 셋이요, 낚시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당시 예술계에서
성 역할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누드화를 그리는 건 항상 남성, 그려지는 건 여성이란 인식을 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수잔 발라동의 대표작을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목은 파란 방이에요. 한 여인이 담배를 물고 누워있어요. 그쵸? 자세 보세요. 보통 저 자세는 무슨 자세일까요? 아름다운 비너스의 자세예요. 그죠? 근데 다 깨버렸어요. 자신을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려나갔습니다. 뭐 주름이 생기면 생긴 대로, 살이 찌면 찐 대로 그려나간 거죠. 그죠? 그림 속 발라동은요,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편안하게 누릴 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혹은 시대의 그런 요구 다 깨버리고 자기 몸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그려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 화가는요, 또 다른 훌륭한 화가를 낳았습니다. 귀여운 꼬마아이가 있죠? 수잔 발라동은 18살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모리스 위트릴로예요. 그리고 이 모리스 위트릴로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아주 훌륭한 화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조금 특이한 그림이죠. 조르주 카스란 화가가 그린 수잔 발라동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편견과 외롭게 싸워야 했던 그녀는 72세의 나이로 뇌졸중으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불합리한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 그리고 아주 전통적이고 규칙이 있었던 모든 그 예술을 하나씩 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깨줬기 때문에 현대 미술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여성 예술가들도 아주 자유롭게 자신의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다음은 마지막 화가입니다. 그 유명한 프리다 칼로예요.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강인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화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별로 좀 보면서 현대까지 온 거예요. 그죠? 최초의 추상 화가라 불리는 칸딘스키, 우리 다음에 만나볼 거거든요. 그 칸딘스키는요, 그녀의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천재화가 피카소는 너무 감명받아서 그녀의 그림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나도 당신도 프리다 칼로처럼 그림을 그릴 순 없다.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프리다 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사진을 볼까요? 프리다 칼로, 1907년 멕시코의 코요아칸에서 사진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사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런 아이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첫 아픔은 척추성 소아마비였어요. 그죠? 그리고 9달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걸어 다닐 때마다 제대로 못 걸었겠죠? 뚜벅뚜벅 걸으면서. 절뚝절뚝했을 거예요. 그런 프리다를 보면서 아이들은요,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나무다리 프리다, 절름발이 프리다라고 놀려댄 거예요. 그럼에도 프리다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올바르고 선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도 스스로 직접 짜고 축구, 자전거 같은 당시엔 뭐랄까요, 남자아이들이 즐겨하던 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강인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줬죠. 사랑으로 병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나가고 꿈도 꾸게 되죠. 하지만 어땠을까요? 운명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 의사의 꿈을 꾸면서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요. 프리다가 탄 버스와 전동차가 들이받는 최악의 교통사고였죠. 이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뼈들이 골절되거나 부러졌습니다. 그 부러진 손잡이가 그녀의 배를 관통했고 자궁을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요, 평생 동안 프리다 칼로를 괴롭혔어요. 의사들은 프리다가 이 수술을 버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남겨놨습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거다.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은 그대로 전해지죠. 그리고 사고 이후에 약 1년 동안의 척추 고정용 코르셋을 착용한 채 병원 생활을 해야 됐어요. 부모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침대에 특수 이젤과 거울을 설치해줬죠.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프리다 칼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자화상이 참 많은 화가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자신의 정체성, 고통까지 담았습니다. 무려 작품의 3분의 1이 자화상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왜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평가해 줄 사람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당시 가까이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던 디에고 리베라라는 화가를 찾아간 거죠. 멕시코의 거장이라 불리던 남자였습니다. 당시 멕시코의 문맹률이 약 80%에 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멕시코 민중들에게 역사, 신화, 서민 생활을 그림으로 전하기 위해서 벽화 운동이 한창이었거든요. 그 선두에 있었던 화가예요. 프리다 칼로는 그를 찾아가서 대뜸 그림을 보여주면서 평가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리고 그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첫 만남 이후에 곧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죠. 멕시코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을 그린 작품이 있는데요. 그림 속 프리다는 좀 화려한 색상의 복장을 하고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죠. 그런데 손을 보시겠어요? 디에고의 손에는 화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붓과 팔레트가 들려있죠. 그런데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프리다에는 손을 보세요. 붓을 들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결혼한 후에 프리다는 잠시 작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디에고가 벽화 그리는 걸 따라다니면서 도와줬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내려놓고 디에고의 아내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결혼을 하며 꿈꿨던 그런 장밋빛 나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에고의 엄청난 바람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다는 다시 붓을 들기 시작해요. 자신의 아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디에고의 불륜을 알면서도요, 눈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처 속에서 또 프리다는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뭔가 이런 디에고의 바람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부성애가 생기면서. 그래서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희망도 가졌죠. 하지만 산산이 부서집니다. 유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녀는 그 유산에 대한 아픔,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괴로움을 그림으로 표출시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프리다의 모습이 있는데요. 붉은 실로 이미지들이 연결돼 있죠. 교통사고로 다쳤던 척추에 있는 철골, 디에고 리베라와의 사랑이 변치 않길 바라는 보라색 꽃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약해진 골반, 잃어버린 아이, 달팽이처럼 느리게만 가는 시간, 병원에서의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그 뒤에 황량한 산업단지의 풍경이 절망, 외로움을 더해주죠. 프리다가 했던 말 중에 누군가는 그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왜 나는 가질 수가 없는가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몇 번의 유산, 또 디에고와의 이별과 만남, 그 속에서 몸은 약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수술을 받는데요. 몸에 철심을 심어야 되는 척추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자신이 느꼈던 그런 고통들이 현재 대표작으로 남아있죠. 부러진 척추, 잿빛 하늘, 텅 빈 사막 앞에 서 있는 프리다. 눈을 보시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있죠. 그럼에도 정면을 응시합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아요. 자신의 척추를 기둥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둥은 다 부서져 있죠. 정형 외과용 코르셋이 몸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다는 말했죠. 나는 1년을 앓았고 척추 수술을 7차례나 받았다. 자주 절망에 빠진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 저는 이 살고 싶다는 말이 너무 인상 깊어요.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프리다 칼로 얘기하면서 막 죽고 싶단 말도 농담처럼 쓰이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더욱 깊이 다가오는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친구들과 디에고 리베라는 마지막 전시를 열어줍니다. 이 전시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한 장 한 장 손수 초대장을 작성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우정을 담아 저의 보잘것없는 전시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그리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죠. 이 전시에서 프리다의 그 가치가 확실히 증명이 됐죠. 그리고 남겨진 마지막 작품. 파란 하늘 아래 붉게 익은 싱싱한 수박이 보이죠.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박이 어떤 과일일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견고하지만 속은 한없이 부드럽고 연약한 과일 아닌가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그림 속 싱싱한 수박,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프리다의 삶과 겹쳐지면서 더 안타까운 배가 됩니다. 이제 너무 유명해진 말이죠. 하단에 써져 있는 말, 비바라 비다. 인생이여 만세. 프리다 칼로는 평생 3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고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현재 멕시코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3명의 여성 화가 이야기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다 각자 아픔이 있었죠?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배경에 살았지만 의외로 비슷한 아픔도 많았어요. 고난도 많았고.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고난들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그들이 캔버스에 남겨둔 어떤 관습과 규범, 그거에 대한 저항, 이 저항이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에 지워진 혹은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작가들 또 발견해보는 시간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